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목을 우울한 당신에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요즘 뭐 불안과 우울의 시대이죠. 그래서 이제 개인이 한 번쯤은 혹은 여러 번 이런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은 우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울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 가지: 생리적이고 기질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인지적인 문제가 특정한 사건, 사고와 이제 결합되면, 그런 환경과 만나면 일어나는 마음의 강한 불편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게 이제 타고난 기질이 그 신경증적인 경향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불안을 느끼는 값이 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유전적으로 또는 타고난 기질상 그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외향성보다는 내향성 성격 중에서도 그 상당히 높은 정도의 내향성, 그 다음에 사람이나 세상과 부딪혀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살지 않는 사람, 회피형, 그런 이제 캐릭터.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불평과 불만과 억울함의 에너지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거를 밖으로 향하지 않으면 안으로 향하거든요. 그 자기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자기 비난이라든지 또 그 자기 비난의 다른 표현이 완벽주의를 지향하는 거거든요. 나는 늘 부족해,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또 의존하는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생리적인 그 뇌과학적인 우울 경로를 형성하기가 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심리적인 건데, 우리가 이제 뭐 마음을 굳게 먹으라든지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든지 뭐 대범하게 하라든지 좋은 면을 보라든지 요거하고 좀 상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뇌로 보면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분석과 계획과 결정을 담당하는 전두엽, 그리고 위험을 인지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 이런 것들이 감정과 관련된 이제 뇌 영역들인데, 이 영역들에서 이제 구조적인 문제나 기능적인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원래는 이런 뇌 영역들이 잘 협조해서 스트레스를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기능을 못하면 무슨 뭐 뇌 하수체니 부신이니 뭐 시상하부니 하는 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서들이 강하게 팽창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자극이라도 부정적인 자극에 더 크게 반응하고, 그리고 오래 그 반응이 지속되고, 그 다음에 같은 스트레스라도 뇌가 더 부정적으로 채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전반적인 상태가 아주 네거티브한 상태로 이렇게 넘어가는 요런 과정이 이제 심리적인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인지적인 과정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건 사고방식하고 상관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 자극 정보를 받아들여서 처리하는 방식의 뭐 차이일 수 있죠. 요것도 기본값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포지티브하게 보느냐, 네거티브하게 보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자기의 개인의 어떤 역사나 이 서사를 기억을 편집함으로써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을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이렇게 배열을 해서 이것이 이제 나의 이야기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제 편집을 하는데, 이게 이제 빨갛게 물드는 거죠. 이렇게 부정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지 과정 자체가 부정적으로 이제 그 물이 들게 되면 이제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쓰는 단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실패를 했다 그러면, 실패한 팩트는 실패한 것인데 평가는 뭐냐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기계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이거는 언제 만들어진 거냐, 대개는 어린 시절하고 상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에 이제 양육자, 그다음에 사건 사고 뭐 이런 것들이 기질도 포함해서 이런 내가 정보를 해석하고 결론 짓는 방식을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이렇게 좀 정해버리는, 그때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심리적 토양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프로이드 같은 사람이 자아가 형성되는 한 7, 8살까지에 태어나서 그 시기가 좀 결정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일견 타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생리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인지적인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어떤 사건, 사고, 환경과 만나면 우리가 이제 뭐 불안해질 수도 있고 우울해질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슬퍼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 그 중에 이제 우울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우울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고 그것이 이제 병적인 상태로 진행해서 이건 이제 뭐 진단을 받으면 이게 우울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울증 있는 사람들을 좀 관찰을 해보면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아까 우리는 기억을 편집함으로써 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인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서 뭐 요런 사건을 겪었고 그게 나다 이렇게 기억을 배열하고 있는데 이 개인 서사를 빨갛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난 억울해. 나는 피해를 입었는데 그걸 회복을 할 수가 없네 이번 생에는. 이렇게 되면은 영원한 피해자로 이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내가 근데 그걸 수용을 못 하겠어. 납득을 못 하겠어.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지나간 일이 돼야 되는데 나쁜 기억이 있긴 하지만 지나간 일이 돼야 되는데 현재형으로서 계속 이제 나에게 살아 있으면 이것이 이제 나에게 현재를 빼앗아 버리는 효과를 가진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억을 편집할 때에 억울하고 피해를 입었고 부정적으로 기억을 편집하더라.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걸린 건지 우울증이 걸린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더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특징은 당연히 무력감이죠. 아까 회복할 수 없는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보니까 내가 힘이 부족해서 혹은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리커버리 바로 잡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상처가 영원히 가버리잖아요. 그 상처가 이제 확정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통제력도 행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무력감이 생기고 이 무력감은 자존감을 심하게 훼손하거든요. 이게 더 나아가면 자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두 번째로 이제 그 우울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무력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 개콘인가 여기서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이게 이제 뭐 그래봤자 의미 없다,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가 무력감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살아는 가야 되니까 자아를 붕괴시키지 않고 살아는 가야 되니까 이제 방어 기제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방어 기제의 목적은 자아 붕괴를 막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의 붕괴를 막을 수만 있다면 뭔가 구조조정, 심리적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바깥 아니면 안쪽인데 첫 번째는 바깥을 평가절하하는 겁니다. 뭐냐면 여우의 심포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좌절됐지만 알고 보니까 저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네. 그렇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평가절하함으로써 밸런스를 맞추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 이제 도저히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뭐 강력한 실패를 했다,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좀 슬픈 이야기지만 그 다음에 어디를 구조조정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가치를 구조조정합니다. 즉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해 버립니다. 나는 그렇게 가치 있는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의 실패나 자신의 억울함이나 자신이 겪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대충 높이가 맞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가치 있고 존귀하고 중요한 사람인데 그렇게 당하면 그 격차를 견뎌낼 수가 없는데 나 원래 땅바닥이야 이렇게 하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깥을 무시하는 게 안 되면 안을 무시하는데 그것이 방어 기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인데, 그 생각은 뭐냐면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식으로 가는 것. 그래서 의미나 재미나 기쁨과 성취를 느끼지 못하도록 가는 것. 그렇게 해서라도 자아의 붕괴를 막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울증의 한 특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아 붕괴보다는 우울을 선택함으로써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생존 전략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어쨌든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는 약물 치료 있겠고, 또 한쪽은 이제 상담 뭐 치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약물 치료가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뭐랄까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았는데도 그렇게 쉽게 이제 개선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뭐 치료에 저항성이 있는 저항성 우울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약이라고 하는 것도 약을 쓰고 그다음에 그 약물의 효과로 뭐 어떤 개선이 있었는지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면서 맞춰가면서 이제 전문가가 이렇게 처방을 해주는 것인데, 이게 무슨 뭐 정확하게 요만큼 쓰면 요만큼 개선된다, 이런 식으로 기계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렇게 처방을 하긴 하지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효과가 잘 안 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공헌하는 바도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공은 이제 결국 정신의 문제, 생각의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우울증 혹은 우울한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이 뭐 마음이 약해가지고 말이야, 마음을 강하게 먹으란 말이야, 뭐 마음 먹기 달린 거 아니겠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랬지. 그게 첫 번째 금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상담이 되었던 약물 치료가 되었던 필요한 치료를 하는데도 그게 이제 꼭 맞아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이제 이번엔 다시 한번 마음, 생각의 문제로 넘어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어떤 생각하는 것하고 우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누구나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way of thinking, 생각하는 방식이 다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생각하는 방식이 빨개져 버리면 이게 이제 네거티브한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작업도 이제 네거티브하게 해석이 되어서 나의 우울에 짐을 더하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능이 높고 생각이 깊고 진지하고, 즉 자기 객관화를 잘 해내는 메타인지를 잘하는 사람이 또 그게 이제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되니까, 그게 지나칠 경우에는 또 우울증하고도 좀 연결되는 수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에 자기 객관화라든지 자기 성찰에 빛과 그늘이 있다는 것이죠. 그 빛은 자기 성찰을 통한 직면, 그 다음에 자각, 뭐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고,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명상이 이제 그 방법이기도 한데, 또 이제 그림자도 있는 거죠. 그림자 있는 게 뭐냐면, 지나치게 과잉된 이제 자기 성찰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파고들어서 결국은 자책으로 간다는 것이죠. 자기 모멸, 자책, 자기 비하, 아까 자기 처벌,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간다는 것이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더군다나 이제 자기가 이 주관의 이상이 높을수록 현실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차이를 어떻게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노력이 부족하고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고지능, 메타인지, 그리고 깊은 생각, 이런 쪽에서 이 생각, 아까 인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인지 문제가 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 물론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통해서 혼자 생각으로 뭘 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도움을 받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게 이제 오래 간다라고 할 때는 다시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어떤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마음 공부에서 이런 뭐 불안도 그렇고 우울도 그렇고, 오늘 우울 이야기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뭐가 있을 수 있나? 라고 하면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소위 말하는 뭘 사물을 볼 때에 판단하지 마. 옳다 그러다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일단은 있는 그대로 보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제 명상이거든요. 명상이라고 하는 걸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보는 건데,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판단하지 말고 네 생각으로, 네 기준으로, 네 가치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봐라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뭐 연습도 훈련도 안 됐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고 보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판단하지 않고 진짜를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판단하지 말고 보라는 건 뭐냐면은 조금 이제 바꾸면 이런 겁니다. 내가 기분이 나빠지면 그 나빠진 기분은 몸에 반드시 흔적을 남기거든요. 이것을 신체화 반응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봐야 될 것, 실제로 집중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비난이나 도전을 받았을 때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즉각 몸에서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든지, 머리가 뜨거워진다든지, 호흡이 거칠어진다든지, 이 명치가 꽉 막힌 것 같다든지, 그 다음에 막 손이 막 떨린다든지,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신체화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분이 나쁜 얘기를 들었다, 뭐 욕을 들었다, 뭐 경멸적인 말을 들었다 이러면 사람이 이제 저 확 때려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보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은 뭐 진리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생리적인 반응은 내가 특별한 오해나 왜곡 없이 보고 느끼고 알아차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판단하지 말고 보라는 것이고,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뭐 파르르 떨리고 확 달아오르고, 또는 어떤 사람도 차갑게 식기도 하잖아요. 싸늘하게. 그런 어떤 자기의 감정이 만들어내는 신체 반응을 보라, 느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우리가 생각은 기억이라고 해서 붙잡아 둘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자꾸 되새기면서 생각을 하면 이 분노나 우울이 오래 가요. 근데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나타나는데, 이거는 24시간 계속 지속되기는 어렵거든요. 대단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만약 화가 났다 하더라도 이제 화가 난 거를 이렇게 봐주는데, 그 나중에 이제 몇 시간 흐르고 나면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났지, 이거 막 굉장히 기억을 끄집어내고 그 기억을 보존하지 않으면 이 화가 어디로 사라졌는데 다시 그때의 열정과 에너지로 화가 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 말은 뭐냐면 단순히 보아주는 것, 단순히 내 신체의 반응을 느끼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길게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뭡니까? 내가 이 불편한 감정이나 불편한 신체와 반응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느껴주는 거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내 몸에서 반응을 그대로 집중해서 느껴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명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감당하기 버거운 챌린지, 도전이니까 이거를 난 어떻게 해서든지 회피하거나 또는 합리화하거나 아니면 타인을 비난하거나 뭐 상황 논리로 이제 빠지거나 뭐 요렇게 해서 또 이제 또 되게 당황스러우면 헛웃음을 웃거나 뭐 아니면 크게 화를 내거나, 어쨌든 이 모든 것은 회피입니다. 도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얼마만큼 불편하고 불쾌한가 하는 것을 느껴주지 않고 자꾸 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불편하다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느껴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우울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다른 불편한 감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찬가지인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인 줄 알고 약을 써봐도 잘 안 낫고, 그 다음에 뭐 어디 힐링 여행을 가든지 뭐 이렇게 자기를 좀 활기찬 뭐 시장에 가본다든지 해도 잘 안 되고, 뭐 햇빛을 받으면서 운동하는 것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러면 해볼 건 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뭐 당연히 그런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 점검 중에 하나가 내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아까 이야기한 것은 회피나 도피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구나. 그러면 감정적 찌꺼기가 계속 남아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게 더 이제 악화가 되겠죠. 요런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 불안과 우울을 현대인들이 끼고 살 수밖에 없는데, 우울감이 오거나 또는 우울증 직전으로 상태가 안 좋을 때 우리가 어디에 의지할 수 있겠는가. 네, 물론 여기 상담 심리사도 있고 병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도 나 자신을 위해서 이제 큐어가 아니라 치료가 아니라 케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데, 그 돌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몸과 마음을 그대로 봐주는 겁니다. 그 몸에 나타난 불편감을 그대로 느껴주는 것. 다른 해석이나 도피나 합리화나, 그죠? 다른 사람의 비난 없이 그냥 내 몸에 일어난 불편함을 그대로 느껴주는 것. 그러면 의외로 다른 길이 열린다.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울한 당신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